이웃 주민이 악취가 난다는 것으로 이제 신고가 되었고요. 민원으로 접수가 된 사례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현관 입구부터 각종 옷과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거실과 방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부엌 쪽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들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여가지고 민원으로 접수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의 대상자와 그리고 가족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고령의 김엄마이고요. 76세이고 각종 지병이 있습니다. 불면증, 심장혈신증, 관절염 등이 있고, 그리고 2차례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고, 작년에 9월, 10월경에 수술을 한 번 더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동이 조금 불편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족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접했을 때는 사실 세 자녀로 접했고요. 사례를 좀 더 조사하다 보니까 김천재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27년 전에 1991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담당자분께도 여쭤봤지만 거의 세 자녀이다, 네 자녀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행방불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김둘째입니다. 52세이고 직접장애 1급입니다.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고, 작년에 대상자가 이제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무릎 수술 때 너무 큰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대상자 옆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시고요. 애착을 넘어서 이제 밀착관계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셋째는 49세이고 마찬가지로 직접장애 1급입니다. 임급 자립원에서 20여 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특별히 친한 동료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넷째이고 32세입니다. 지적장애 2급이고 근로활동이나 사회생활은 거의 하지 않고요. 집에서 생활하고 타인과 교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례관리 담당자가 집안을 방문했을 때 가정 내에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옆방에 있는 김넷째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하지 못했고요. 옆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상담을 중단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계도입니다. 김 엄마가 이전에 김 아빠가 1979년에 사망한 후로 약 40여 년 동안 혼자서 이제 세 자녀를 키우셨고요. 중간에 김 첫째가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 세 자녀를 이제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도 하고, 그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이제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김 둘째하고 밀착 관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도입니다. 우선 김 엄마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웃 주민이 악취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상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인지를 했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웃 주민과 또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웃 주민이 자꾸 동네의 생활 소식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집에 찾아오면서 말을 하니까 그거를 또 싫어해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멀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 엄마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가끔 가게 되는데 이때도 다른 자녀들과는 동행하지 않고 꼭 김 둘째하고만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종합복지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1회 실시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도시락 서비스 그리고 빨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형님과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락 두절인데 본인이 세상에 없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세 자녀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례관리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하시려고 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 둘째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김둘째가 이전에 사실 근로활동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였는데 이때도 대상자인 김엄마의 동행하에 참여를 하였고요. 김엄마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입원을 하고 이러면서 불안한 이유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김엄마와 그리고 김둘째가 10여 년 전 성당을 다녔다라는 것을 사회관리 담당자분께서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사회활동이나 그런 대인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번 더 다니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성당의 사회복지 분과장님하고 가정 방문을 시도하려고 하였는데 대상자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벽한 거부라기보다는 거부와 승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셋째는 인근 자립원에서 2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한 직장 동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넷째인데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김넷째의 상황을 보니 가끔 집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약국의 약사분을 잘 따른다고 하여서 집에 없을 경우에는 약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례를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저희가 그 전문가분들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면서 문제 상황을 세 가지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원으로 신고가 된 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라고 한번 꼽아 보았고, 이제 1년 전 대상자의 무릎 수술 이후에 위생 환경이 계속적으로 악화돼서 집안 내 쓰레기가 적재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그래서 가정 내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오물 등의 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설득 끝에 대청소와 주거환경 개선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시한 종합복지관 서비스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부탄가스를 슈퍼에서 계속 구입한다. 이거를 알게 된 슈퍼 주인하고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셨어요.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음식을 해먹을 수 없는 상태여서 집안 내에서 이제 부탄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자녀에 대한 강한 밀착과 통제를 하는 대상자로 이제 꼽아보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둘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시설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이때도 대상자가 동행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셨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김둘째는 가장 강한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김둘째와만 바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발견한 점이 대상자가 김둘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 이웃 주민이 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에 층간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니까 옆집에서 그거를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이 방문했음에도 뭐 특별한 조치 없이 주의만 받았고, 이걸 알게 된 사례관리 담당자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언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는데 폭행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김셋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10일 동안 납치 감금을 당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건 대상자인 김엄마이셨고, 계속 이제 사회관리 담당자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계속 말을 번복하시는 거죠. 어떻게 번복하냐면 2, 3일, 4일, 5일 감금을 당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날짜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고, 그리고 정확한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그 자리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2, 3일 정도 결근한 적은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 상황이 없었다고 자리원 측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넷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관심에서 약간 밖에 있는 성향이 있고, 김넷째에 대한 정보는 어머니께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세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세 자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대상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들입니다. 그 대상자
외의 자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먼저 나서서 이제 대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문제 상황인데요. 인근 종합복지관에서 주거환경 개선 이후에 자녀들의 옷과 밥솥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품목과 가짓수가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거부하고 그 종합복지관에 있는 담당 직원과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사례관리 담당자가 초기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사실 이 가구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분께서 자녀들이 장애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싫다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거부하고 동의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만약에 이런 서비스나 본인이 잘못되었을 때 왕래가 없는 막내동서와 큰형님이 자녀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번복하는 게 이상징후라고 생각해서 대상자에게 치매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이제 거부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례를 발견한 게 2017년 4월이었는데 발견하기 직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간이 치매 검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정상인 것으로 파악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지금 문제 상황으로 처음에 사례를 발견했을 때 보고 있고요. 이 사례를 접하면서 그 당시 사례관리 담당자분께서 개인 목적과 개인 목표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례를 초기에 발견했을 때 그분께서 직접 이제 목적과 목표를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지금 정리해 주셨고요. 첫 번째 개인 목적은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1개월 이상 유지한다였고, 개인 목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주거 내부 위생 관리에 동의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위생 관리를 시작한다. 개인 목표는 주 1회 위생 관리 방법을 배운다였고, 마지막 개인 목적은 사회활동 참여를 1개월 이상 유지한다. 그리고 개인 목표는 사회활동 참여에 동의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는 이제 기초 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의료급여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영구임대 주택에서 살고 계시고요. 유선 인터넷 요금 감면이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사례를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상자인 엄마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셋째만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붉게 표시되지 않은 종합복지관의 식품 지원과 의료 세탁 서비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대상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이 동의를 한다면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혼자 이제 마음이 누그러들었다가 계속 그러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대상자는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받고 계시고요. 김둘째, 김셋째, 김넷째 장애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 김셋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30에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크게 봤을 때 공적급여는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종합복지관에 있는 민간자원 서비스들은 거부되고 있고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 사례를 봤을 때 일반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통합 사례 관리 입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좀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례의 특성상
이렇게 그 장애인 가족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형성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가족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족 상담, 가족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선생님이 딱 주시하시다시피 이 장애인 가족이잖아요. 지적장애인. 그래서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또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그 의견만을 듣는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는 케이스 스터디잖아요.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사례를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 사례에서 선생님들이 보는 주요한 부분들이 아마 포인트들도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점이 잘 됐고 또 어떤 점이 미흡하고 그래서 이 사례는 무엇을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선생님 나름대로도 지금 머릿속이든 아니면 메모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들으시면서 선생님들이 또 그런 자신들의 의견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함께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공공사례 관리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측면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4가지 이슈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거에서 시작을 봐야 하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거 환경에 대한 것들 굉장히 이제 많이 포커스를 잡으셨는데, 과연 주거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인 목표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종횡적 관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횡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어느 시점에 어떤 횡적인 현재 시점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횡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보와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부모 장애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인생이 40년 이상 이렇게 살아왔던, 아주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제는 엄마가 노인이 되었고 또 장애인들이 성인이 된 이런 삶이었는데, 과연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럼 이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 일종의 지향점, 목적이죠. 가장 이분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것부터 1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시작점은 무엇으로 잡고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변화가 가능한 성과를 가져올 목표를 수립하는 것들이 이 사례에선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점입니다. 시점. 여기에서 그 목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위생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선적인 목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들은 선생님들도 사례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접수되기보다는 주변의 이웃들이 비위생적인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사례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례 관리자가 또 동일한 시점으로 이 과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갔을 때 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위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것들이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주요한 이슈로 삼고 주거 환경 개선을 이제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도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경험 속에서 아시겠지만
이런 대상자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선뜻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싫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긴 설득 끝에 주거 환경 개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설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동의를 하는 뭐 이런 어떤 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주안점을 두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이 사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일까라고 하는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라고 하는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그 대상자인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역효과를 많이 발생하게 되고, 내지는 한번 그렇게 개선이 됐지만 다시금 또 원상복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좀 더 심하게 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분들의 이 문제가 위생관념이나 뭐 청결 습관이 결여되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는가, 내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총체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영화에 이제 사일런트 푸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1화에 나왔던 부분들이 그 저장 강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할까에 초점을 맞췄다면,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사례 관리자는 이분이 저장 강박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데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몇 년 전부터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결핍된 마음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저장 강박과 연결된 거라는 거죠. 이 사례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노모가 고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과 이 어머니가 4명의 장애인들 자녀들을 살아오면서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패턴화된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일단은 이해하고 실제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거 환경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밑바닥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 위해서 이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종횡적 관점이죠. 앞의 얘기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분은 한부모 장애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가계도를 보시게 되면 1979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남편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그때가 37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4남매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살, 13살, 10살, 3살. 그리고 약 40년간, 그 중에 이제 첫째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3자녀가 지적장애 1급, 2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이 삶을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그거에서 대상자가 가지는 경험, 그리고 그 의미, 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종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외부의 개입을 가급적 거부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연금이나 뭐 이런 어떤 그 공적인 부분들만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 외의 것들을 거부하고 있거나, 내지는 이제 그 대상자들,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의사를 이분이 다 대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물어보겠다라고 하고서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의 문제가 전혀 없다. 얘네들의 이후에 내가 없어도 없는 이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돌봐줄 것이다라고 하고 방어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 쉽죠. 엄마가 왜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까? 자녀를 위한 것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분의 종적인 삶을 보게 되면 이분은 자기가 자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로 40년을 살아왔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분이 그것을 전부 다 자기가 앞서서 지켜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어머니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제 이런 측면들을 아마 이제 가족적인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가질 부분들은 정보들을 그렇게 다 조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보를 가지고 이분들의 삶이 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상자들을 한 번 정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추론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게 되고요. 지금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접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례 관리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지향점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르신은 계속, 대상자는 76세이니까 이제 계속 나이가 들고 현재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고, 자녀들은 전부 다 장애인이고,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 뭐 이런 것들, 과업 수행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현재 보이는 주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76세의 노모이죠. 성인 장애인 자녀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가정은 앞으로, 지금은 엄마가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분은 계속 지키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계속적으로 사회의 다른 어떤 서비스나 관계들과 단절된 상태. 근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생님들도 아마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 가족이, 뒤에서 또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인 장애인과 어머니가 40년 동안 굉장히 밀착되고 집착되고 공생적인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또 자녀와도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가족은 그 연습이 안 된 거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게끔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좀 더 어머니와 성인 장애인 자녀들이 건강하게 분리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좀 가져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단계로 갈 것인가,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많은 경우에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단계 밟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를 이제 대상자와 합의하면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례 관리자가 봤을 때는 이 가족이 가야 될 부분들이 보여요. 대상자는 안 보여도 사례 관리자는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 사실은 막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뛰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 혼자만 있게 되고, 사례 관리 대상자는 저 멀리서 또 그대로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위해서는 우리가 사례 대상자의 어떤 그 입장에서
단계의 변화 목표들을 우리가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시작점이라고 봤고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그 목표 수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성과가 있는 변화들을 위해서는 과연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분들도 같이 합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생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사례는 실제로 이 대상자 많은 부분의 사례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고 합의되기보다는 끌고 가는 입장이 훨씬 많았죠. 설득하는 입장이 좀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맨 처음에 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주거환경의 개선, 개인위생관리의 시작, 사회활동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상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합의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이것이 안 되었고, 실제로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를 믿고 따라와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내지는 이분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가족의 상황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합의하고 성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전체적인 이슈와 관련된 얘기들을 통해서 이 사례 개입을 하는 데서 실천적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개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현재의 문제의 중점이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이 가족과 개인과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상자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는 당신을 도우러 간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대상자는 우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하러, 내지는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러, 내지는 우리를 뭔가 우리의 어떤 지금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내지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어떤 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상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갈 수 있지만 대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분이 꼭 우리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40년 동안 장애인 가족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많은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 만난 사람들이 과연 이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 여파가 지금 내가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과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시점이 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부터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앞으로의 처음에 시작은 좀 더디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례 관리가 성공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앞서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서비스 거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부하는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부된 상태에서 다시금 되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분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합의하면서 갈 것인지, 이런 어떤 서비스 계획들을 다시금 진행하고 또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굉장히 이 관리자 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드러나는 사례예요. 그리고 정말 애가 많이 타셨겠구나라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례에 대해서 가족 상담 관점에서 사례를 좀 이해하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주요 이슈는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 관점에서 사례를 이해하자면, 이 가족은 지금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외부 사회하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어떤 어려움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일부분밖에는
외부와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연관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원 외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격리된 생활을 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바라봐야죠. 그리고 가족이 뭘 도대체 힘들어하는 건지 그리고 필요한 도움이 도대체 뭐냐. 우리 워커들이 볼 때는 이러 경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알잖아요. 삼천리.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사례지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다른 것들 때문에 정말 워커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할수록 이거는 가도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사례들이 예인 거죠. 이것이.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차례 사례관리 경험하면서 갖게 됐다는 거는 이 대상자가 어떠한 것을 위험하게 느끼는지 그래서 왜 차단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 협동이 사실은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문제들을 레퍼 받았을 때 그 문제 중심적인 형태로 받기보다는 일정하게 이 가족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많이 바라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족은 실제로는 가족 내에서는 나름대로의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도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가정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위치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 보면 가족 안에서 핵가족인 경우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때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은 각자의 위치에서 결정되는 거죠. 어머니 위치에서 역할, 아버지 위치에서 역할, 그리고 자녀들을 어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 내담자의 가족 상황 보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수님 말씀하셨죠. 전혀 내 주 대상자로부터만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에 대한 거는 장애인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는 쟤하고는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을 갖게 되는 게 이 사례에서는 한계를 많이 갖고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적으로 사례 이해를 어렵게 하는 기타 사항들이 쭉 있는데요. 민원제기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냐,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패밀리 히스토리를 쌓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가 37세고 자녀가 14, 13, 13살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떻게 생존을 하려고 계획을 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례를 받은 분 자체가 전에부터 받아온 사실도 없었고 내가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먹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남 1녀의 자녀 중에 첫째는 실종되어서 이 가족은 실제로는 실종에 대한 상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크든 작든 트라우마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여태까지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족은 어쨌든 장애인 3명의 자녀를 데리고 그것도 실종된 하나의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이 가족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을 힘으로 삼아서 가지고 여태까지 가족을 소중히 지켜왔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한계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난점들을 통해서 아마 관리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든 노력을 했음에도 사례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애를 썼을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상담 관점에서 어떤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례에 대해서 관리할 때 가장 원하는 목표가 뭐세요? 공통적인 목표죠, 이거. 뭘 원하세요? 딱 하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
네? 네, 방문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거.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개입을 해서 또 원하는 게 뭔가요? 최종적으로 뭘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변화죠. 변화. 이 가족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나쁜 변화냐, 그게 아니라 좋은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좋은 변화를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쌤들이 모든 하는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변화죠. 그렇다고 할 때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건 쌤들이 뭐 사회복지 초반부터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건데 이 라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중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 아까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종횡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정보인데 그 정보가 정말 페이크한지 트루한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분들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하게 이분들을 변화되도록 도와줄 때 필요한 게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사실 중심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가족 구성원과 가족 역동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체계 변화를 원할 때 가족이 이렇게 변해야 해 라고 했을 때 필요사항이 무엇인지 필요하기 위한 필수의 자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어떤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아무리 개인적으로 개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의 시각을 돌려서 과연 어느 가족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가족 기반 개입 계획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연계가 필요한지 자원들을 끌어당겨서 할 것인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주로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의 관찰 부분과 사실 모으는 부분들 그리고 라포를 형성해서 그런 작업들만 잘 된다면 성공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별로 사례 분석을 좀 해보면 라포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어떻게,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 대상자가 갖고 있는가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워커인데 날 도와준다고 하지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고 모든 걸 자기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끌고 다니고 있다고 느낄 때 과연 이분들이 나를 개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고 저항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저항하는가? 저항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견딜 수 있을 때. 그죠? 근데 이분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 일단은 과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최초의 관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래서 저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행동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처럼 진단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다고 해서 결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스티그마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가 교수님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정보 수집을 충분히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순기능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보들이 어머니에 대한 것과 가족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머니의 경우에는 큰아들과 남편이 상실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애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회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유지에 대해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이분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끌어온 것.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것들은 빨리 차단하고 이익이 될 것들은 빨리 개방해서 끌어당겨서 썩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 부분에서는 굉장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친정 자매들과는 어떠한가? 되게 우리 여자들은 친정 자매들 있는 경우에 많이 친하잖아요. 상의하고. 근데 친정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과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내에서의 어떤 친정에서의 일들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으로서의 취약성과 가족 개개인의 취약성이 무엇이고 과연 여태까지 그 취약성을 극복했던 대처 방법은 뭐고 능력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내외적인 필요와 요구가 뭔지, 그리고 그러자면 장점과 강점이 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지를 개인과 가족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봅니다.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위기 개입뿐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가족 개입을 할 때 충분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민주적인 의사교환을 하고 있는가, 이 가족의 경우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기 편을 완전히 느끼는가, 그리고 가족 내 반인권적 형태의 언사, 이것이 있는가. 왜냐하면 워커가 찾아왔을 때 넷째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것이 정말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이 왔을 때 어떤 SOS를 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욕구가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아서 생태도를 이용해서 접근하기 쉬운, 이 넷째의 경우는 약사하고 지냈다고 할 때 약사와의 관계들을 조금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선생님들이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 기반 개입 계획하고 지역 연계가 있는데요. 합의되어서 분명히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목표를 분명히 합의해야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2인 삼각처럼 발목을 묶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추어서. 그렇지 않고 워커가 먼저 앞서 나갈 때 이분들이 과연 자기 공개를 할 것인가, 개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피부를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 상담을 할 때 제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제시할 경우는 거의 따라오는 예가 없으세요. 그분들이 결정해서 그분들이 자각을 하는데 좀 늦어도 기다리고 뒤따라가서 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저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표 결정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것들을 잘 엮어서 렌즈를 멀리 했다 가까이 했다 하는 형태로 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자원 파악과 동원해서 연계를 할 때는 그 기관에서 가장 쌤들이 기관에서의 전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하실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 개입을 할 때 실천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아까 그 대상자가 해야 되는 하는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중심적이 아니라 조금 더 왜 어떻게 가족을 종과 행정으로 충분히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접근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경우에 긍정적인 사례를 들어서 조금 설명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당신들 가족 이러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내가 만나보니까 이런 가족들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는 어떻게 같은 가족원이지만 이걸 보고 둘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셋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넷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하는 서로의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조금 더 문제 중심적인 것보다는 강점 중심으로 함께 발맞춰 가고요. 그리고 그때만이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는 형태는 우리가 개방을 촉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에게,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자의 증거 틀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를 때 판단하지 말고 물어보는 것,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원의 상황과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 대상자와 가족원의 강점을 관심을 두고 대상자와 가족원의 자기 결정을 일단 존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며 뒤를 좀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생태도와 가게들을 잘 보여주셨듯이 이런 도구를 좀 이용하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사정을 접근해야 될까 하는 것도 조금 더 잘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강점 중심으로 해서 관계하는 생태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이분은 지금 그런 부분까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칭찬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확신과 인내를 좀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좋은 변화는 어렵고 더디다. 그리고 실제로 옳지 않을지 모른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므로. 그래서 많은 애를 썼지만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진 적이 정말 얼마나 있었던가 아쉽고 늘 마음이 아쉬움과 어려움으로 좀 차 있었을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대상자를 격려하고 함께 기다리는 그런 작은 변화를 찾기 위해서 관찰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례 관리자가 작아 보이지만 일단은 변화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대상자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 그런 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 중에 긍정적인 것들을 골라서 강점화하고 그런 것들은 고래가 춤추듯이 충분히 자기를 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 있는 개입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사용한 방법이 여태까지 해왔어요. 물적으로도 많이 갖다 쏟아 부어드리고 찾아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전화해도 만나려고 해도 어떤 때는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 그거죠. 네, 갔을 때 또 어렵사리 갔는데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문 앞에서 가라 그래요. 선생님들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당하기도 하셨고 그럴 때 효과 없을 때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효과 있는지 그때 주변에 경험 있는 분들과 슈퍼바이저들에게 많은 조언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적 지원이 없을 때는 심리적인 형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지원을 받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관계의 성격이 있는지요. 누구와의 관계. 지금 이 엄마가 노출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둘째와 셋째, 넷째 관계를 전혀 노출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그분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셨냐. 얼마나 어려우셨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른 가정들은 한 명만 자녀가 있어도 어려워서 이혼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근데 어떻게 어머니는 이렇게 3명씩이나 데리고 잘 지내셨나요?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가족에도 도움을 주고 저희가 사례관리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충분히 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그 자원을 또한 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죠. 워커로서. 효과 있는 분야를 찾아서 효과가 있을 때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도 계속 바꾸면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심으로 해서 현장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미 연구된 것들도 조금 한 번씩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는 것도 많이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가족 설문지를 제가 몇 개 넣어놨어요. 근데 그 가족 설문지를 가족 사정을 하실 때 쓰거나
어떤 답답해서 도저히 앞으로 진행이 잘 안 될 때 아니면 함께 라포 형성을 할 때 좋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걸로 보아서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료들은 그 쌤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지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이 가족을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짓거나 진단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분들이 가족과 어떤 형태로 잘 라포를 형성하고 또한 그분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쌤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기관에서 모시고 있는 슈퍼바이저 쌤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슈퍼바이저, 나하고 잘 맞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요. 정기적으로는 응급시에 그 전화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어떤 라인을 좀 형성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상담자들도 정기적으로 자기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슈퍼바이저도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이 계신데 소진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소진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자기를 조금 더 충전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례 관리자가 나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해보셔야 되고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게 정상이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조금 더 잘 분석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권하고요. 선생님들이 만나는 가족이 그런 자기 분석이나 자기 문제 해결에 도달했을 때 또한 그분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지원센터를 한 3년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엠마우스 복지관이라고 발달장애 전문 기관인데 거기서 제가 한 18년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이러저러해서 한 20년 이상 현장에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앞에 우리 저 교수님이랑 두 분께서 워낙 또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발달장애 지원센터에 있다 보니까 발달장애 중심으로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서비스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어쨌든 첫 단추가 좀 잘못 껴져가지고 이웃에서 신고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또 거부감이 이제 불안한 거라든가 아니면 적대감이라든가 아니면 괜히 들어와가지고 내가 공개하기 싫은 것들도 알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이제 발달장애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어머니가 있는 대상자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녀들이 주 대상자예요. 훨씬 더 또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머님이 고령인데다가 또 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몸이 아파서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또 혹이라도 돌아가시면 갑작스럽게 이 세 자녀가 상당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한테 실제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원센터로. 그러면 이제 곧바로 저희가 이제 현장 방문하고 지원을 그때부터 개입하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어머니가 대상자의 보호자가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난감하죠. 그런데 대개 이제 그렇다 해서 어머니를 폐지하고 발달 장애만 무조건 우리는 서비스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또 저희가 기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뭐 서비스 연계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접근할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존에 서비스 주고 있던 뭐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또 성당이나 지역사회 자원들의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접근하는데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어머니가 어쨌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접근했는데 그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만 확신을 주면 시간이 좀 걸리죠. 보통은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지역복지팀에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 문 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가 이제 신뢰관계 이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결국에는 또 이 자녀들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고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발달장애 자녀들의 본인들이 이분들이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은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아니 발달장애 당사자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본인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겠느냐. 여기 사례 보다시피 어머니가 거의 정권을 쥐고 어머니나 비장애 쪽하고만 주로 상담하고 거의 모든 서비스 지원 계획도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발달 쪽에 쭉 있다 보니까 나름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발달장애 당사자의 경우에 자기 결정을 존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 따른 동시에 이분이 지역사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장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려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서비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고민인데요. 당사자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면 단어만 얘기가 되는 친구가 있고요. 아예 단어도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문장으로까지 대화가 가능한 친구가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완벽하게 대화가 아무리 수준 높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 의사소통에 관련한 다양한 요즘에는 뭐 리지리그 형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글씨도 쉽게 풀어서 또 해석을 해서 알기 쉽게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해줘야 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으면 이제 태블릿 PC 같은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화가 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본인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의 이제 자기결정 존중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하라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대화 안 된다 하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거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경청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로 말하는 거를 나 하고 싶어, 나 이거 좋아. 그러면 그 단어에만 이제 집착하면 나머지 정작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당사자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하고 선택지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선택하도록 뭘 원하는지를 그렇게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거의 어머니하고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분은 마지막에 그냥 마지못해서 물어보는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약간 얘기를 하자면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지나친 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좀 의도적으로 적절한 이제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그 외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셋째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근로 활동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거는 독립 생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들도 혼자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주거 관련 정보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필수적으로 또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넷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집안에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돈제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인근에 뭐 약사 뭐 거기 잘 따른다고 예전에 뭐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그런 부분 민간 자원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그 이분이 지역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끌어내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 사례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기관 중심이나 또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실적 중심으로 가거나 또 그 일방 통행식의 지원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쫓기다 보니까 공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막 서비스를 빨리 연결해 줍니다.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아니 이거 줄 수 있는 건데 이거 공짜인데 왜 바로 받아야지 왜 거부하느냐. 이거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이 서비스를 주는 것이 예전에 민간에서 그냥 알아서 적절히 지원해주고 연계해주는 그리고 행정에서는 공적 서비스만 그냥 단순하게 연계해주고 알려주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지자체하고 민간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업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커뮤니티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특히 발달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체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되게 행정에서 예전에 보면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공적 서비스만 연결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찾아가는 뭐 서비스 차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커뮤니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달장애 당사자의 경우에 이제 이런 자립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완전한 자립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니까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그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가능해졌다면 그게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애초에 이 친구는 자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발달장애니까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처음부터 상담부터 그 다음에 서비스 지원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본인 의사도 무시하게 되고 아예 예전에 그냥 조용히 살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쭉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 결정을 존중을 해주고 눈높이 맞춤형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우리가 대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에 공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신과 그 정혜신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자기 감정을 꺼냈을 때 그의 아픈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다. 공감이란. 그리고 공감력이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나온다. 존재성 자체에 주목하면서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평가나 판단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하고 품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만 성찰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